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27라운드 더비 라운드라고 불릴 만큼 빅매치들이 많았습니다. 수원 더비 있었고 송민규 더비 있었고 쌍용 더비 있었고 이 경기들 다 재밌었어요. 맞아요. 예, 네. 주말에 28라운드 프리뷰까지 있고 지금 A매치 치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경기잖아요. 자, 저희가 리뷰 앤 프리뷰가 함께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24일 펼쳐진 광주와 성남의 경기. 와, 광주 대단합니다.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김호열 감독과 통화를 했는데 내 사전에 절망은 없다. 우리는 맷집이 강하다. 약간 허세 아니에요? 야, 그냥 뭐 명언을 쏟아내셨는데 기사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확실히 반등을 했습니다. 3연승째. 3연승은 올 시즌 들어서 처음이고요. 작년 6월 이후로 1년 2개월 만입니다. 그만큼 희귀한 기록인데 결과를 떠나서 내용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운까지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난 성남전 끝나고 A매치 휴식기에 접어드는 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구단 내부에선 아니에요. 4연승은 어렵다. 아니, 제가 광주 게임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일선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가을 인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엄청 열심히 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리뷰 때도 제가 눈이 뒤집혔다는 표현도 썼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이 경기 잡았는데요. 경기를 보면 전반 35분 만에 김주공이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야신이 와도 못 막을 그런 코스로 헤더가 꽂혔고요. 김주공이 올해 가장 기대를 했던 공격수인데 사실 시즌 초반에 골 넣고 침묵했거든요. 그래서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어요. 근데 17경기 만에 득점을 하면서 제 몫을 오랜만에 해냈다. 네,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후반 20분에는 페널티 득점으로 달아납니다. 여기서 권경원이 페널티 내주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경기가 기울죠. 예, 점유율에서는 성남이 좀 앞서고 슈팅 수에서도 5개 많이 기록했지만 같은 뭐 이런 기록만 보면 성남이 잘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득점 집중력이 좋은 광주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훈갑은 아무래도 윤평국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매 경기가 하이라이트고 조현우가 좋았을 때 그런 동물적인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뮬리치 슛을 본능적으로 막는 모습에서는 확실히 조현우가 그런 떠올랐고요. 광주는 윤평국 선방에 힘입어서 9위로까지 올라왔는데요. 4월 말 이후로 넉 달 만입니다. 9위는. 예, 성남은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3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권경원까지 경고누적 징계로 퇴장 징계로 다음 경기까지 못 뜁니다. 예, 그런 만큼 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25일 열리는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전북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전북이 성남전 무승부 아쉬움을 딛고 홈에서 포항을 잡고 홈 4연승 내달리는 한편 울산과의 승점차를 5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전북이 승리를 하게 됐지만 아쉬운 점부터 좀 얘기해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전북이 후반 초반에 득점할 때까지 경기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김상식 감독은 일류첸코 아래에 송민규, 김승대, 문선민을 배치했습니다. 약간 포항 출신들로 라인업을 꾸렸는데 이 조합으로 공식전에 나선 적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과정이 정말 좋지 않았다. 예, 보세요. 송민규가 너무도 쉽게 뺏깁니다. 그리고 주는 패스도 호흡이 안 맞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패스 또 남발하고요. 김승대는 이제 감독을 좀 칭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못 섞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본인은 열심히 뛰지만 공격에서 딱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문선민은 첫 경기에선가 아마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약간 무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성남전에 이어서 또 한번 답답한 공격을 좀 이어가는데 이 양상이 바뀐 게 구스타보 투입 이후입니다. 일루첸코가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이 됐는데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맞아요. 크로스도 좋았지만 논스톱 슛도 좋았고요. 구스타보는 후반 26분 페널티로 추가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끄는데요. 유독 구스타보가 있을 때 골이 나오는 게 느낌일까?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더니 전북이 후반기 6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중 8골이 구스타보가 있을 때 나왔어요. 네, 구스타보는 10골 중 7골에 관여를 했고요. 뭐 송민규 영입하고 문선민 제대하고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왔지만
팀은 이상할 정도로 구스타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 이날 또 일루첸코가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스타보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그렇죠. 이제 원톱 자원이 구스타보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센터백 듀오도 칭찬하고 싶은데 이날 포항이 전북보다 슈팅 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홍정호, 김민혁 두 센터백 듀오는 2019년부터 3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나란히 선발 출전한 35경기 승률이 82.9%입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다 뒤졌다고 하기 그렇고 예, 제가 프로축구 연맹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 11경기에 나란히 나서서 한 번밖에 패하지 않을 정도로 단연 K리그 최강 센터백 듀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KOM은 투샷 투킬 구스타보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포항은 나름대로 잘 싸웠지만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그랜트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또 실점 빌미를 제공했고요. 녹색 유니폼을 입은 송민규의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김기동 감독은 경기도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참 힘들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서울 울산전입니다. 울산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네. 울산이 수원, 서울을 연이어 잡으면서 최근 6경기 5승 1무에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 전북이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 승점을 쌓고 있다는 건 확실히 좀 예년과 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 맞아요. 울산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이제 고명진, 이동준, 김기희 대신에 윤빛가람, 박호, 임종원을 투입하면서 일부 변화를 줬고요. 서울은 기성용 팔로세비치를 제외했었습니다. 전반에 후반에 아마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의도로 읽혔는데요. 늘 그랬듯이 초반 서울의 플레이는 괜찮았습니다. 조영욱의 오른쪽 공격을 중심으로 김진현 선수가 뒤에 받쳐주고 조영욱 선수가 앞쪽에서 잘 풀어줬거든요. 여기에 가브리엘의 힘과 높이를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가브리엘 여러 차례 슈팅 날리는데 마무리에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이날 KUM으로 저희 꼽는 바코가 등장합니다. 네. 바코가 골을 폭발시키면서 이날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전반 27분이었죠.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후 멋진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습니다. 바코의 개인 기량으로 만든 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분 뒤에는 김태현의 크로스를 침착한 발리슛으로 연결하면서 멀티골을 성공시킵니다. 볼을 약간 끈다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올 시즌 바코는 가장 지켜볼 만한 크랙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바코가 잘하기도 했는데 서울 쪽에서 좀 보면은 두 번 다 수비에서 전개하거나 오스마르 선수가 패스 미스한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걷어낸 볼을 상대 이 발에 맞고 이제 루즈볼이 흐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약간 수비 집중력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울산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성용 투입 후 한층 살아난 서울은 계속해서 울산을 밀어붙이거든요. 후반 27분 조영욱이 추격골을 성공시킵니다. 이날 저는 서울에서 가장 빛난 선수 단연 조영욱을 꼽고 싶은데요. 잘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경기를 봤는데 지금 서울의 모든 선수들이 좀 조영욱처럼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지, 기량도 기량이었지만 아니, 어떻게든 자기가 막 뛰어들고 바꿔서라도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서울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의 파상 공세에도 어쨌든 울산의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결국 경기는 2대1 울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울 일정을 보면 이제 진짜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거든요. 최하에 있기 때문에 경기 박진성 감독이 최하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담과 상의하겠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전 지켜봐야 되는 이유고요. 왜냐하면 지금 용을 써도 안 되는 지난 4경기가 그랬거든요. 네. 진짜 위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인천 대구전이고요. 인천이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천 기세 무섭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가보니까 인천이 4위에 오른 게 2,944일 만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네,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겠지만 어쨌든 꽤 오래전 일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인천이 아챔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심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팀이 단단합니다. 어느 팀도 쉽게 볼 수 없는 팀이 됐고요. 흐름의 운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강원전이 연기가 되면서 체력적 우위를 안고 이번 대구전에 나선 거거든요. 조성환 감독이 어쨌든 대구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쪼코 송시호를 선발로 넣는 승부수를 띄웠고요. 허리진에 이강현, 강윤구가 들어간 게 좀 눈에 띄거든요. 대구는 수비에 홍정훈이 복귀를 하면서 아무래도 기대를 걸었을 것 같고 세드가 투톱엘 아마스를 뒤에 받치는 형태, 그러니까 브라질 트리오를 전면에 내세운 형태로 공격을 짰습니다. 초반부터 대구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2부는 정말 폭풍에 가까울 정도의 공격이 이어졌는데 확실히 인천이 박스 내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가 흐름을 갖고 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잘 주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인천이 단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만듭니다. 전반 23분이었죠. 강윤구가 왼쪽에서 멋진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요. 송시우가 뛰어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전반에 넣은 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경기 후 조성환 감독도 이제 좀 선발로 활용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송시우 선수 입장에서 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골이 될 것 같고요. 이후 이태희가 결정적인 두 번의 선방을 합니다. 리드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을 했다면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거든요. 정태욱과 홍정훈의 결정적 슈팅을 연이어 막아내면서 분위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KOM 이태희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태희는 이날 2선방뿐만 아니라 상대 6번의 유효 슈팅을 모조리 막아내는 경기를 했는데 역시 가을 이태희는 좀 무섭습니다. 그 전까지 김동원 선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바람이 약간 차가워지면서 지금 이태희 쪽으로 지금 감독 그 골키퍼를 바꿨거든요. 네. 지금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 인천이 후반 18분 아길라르가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세기를 받습니다. 예. 먼쪽 포스트를 보고 강하게 때린 그야말로 레이저 같은 프리킥이었는데요. 후반 34분에 살짝 위기가 옵니다.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황에서 김광석이 부상을 당하거든요. 김현이 이제 센터백 자리로 들어가고 김현이 왜냐면 K3에서 센터백을 뛰었거든요. 네. 김광석이 전방에서 쩔뚝이는 상황에서도 헤더를 할 정도로 저는 약간 이제 감동을 느낄 정도의 장면이었는데 이 투지를 보니까 당연히 나이 제일 많은 형이 이렇게 뛰는데 팀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버티는 힘이 될 것 같고요. 대구 어느새 5연패입니다. 7위까지 추락했는데 홍정원의 복귀에도 수비가 또다시 멀티 실점을 했다는 점에서 아마 좀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드가디오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팀은 어찌됐건 세징야가 터져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아마 대구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팀 컬러를 잃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수원 더비입니다. 수원 FC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라는 기사 제목도 있었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 팀 모두 주력 선수들이 빠진 채로 이번 경기 임했는데요. 저희가 프리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원 FC는 무릴로 정도가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고요. 수원도 지난 경기에서 부상당한 정상빈의 김태환까지 부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여러모로 수원 입장에서는 이 시작부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전반 초반 수원의 페이스였습니다. 초반부터 수원 FC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15분까지 정말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 김도균 감독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웜업을 하는데 수원 FC 선수들의 몸이 너무 무거워서 수원 FC 코칭 스태프들이 딱 몸풀고 들어왔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긴장을 좀 했는데 그래서 선수들에게 일단 전반은 실점하지 말고 최대한 버티자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됐습니다. 김도윤 감독이 꼽은 이날 승리의 포인트인데 수원 FC가 왜 좋냐? 이런 주문이 되면 어찌됐건 수행이 돼요. 그러면서 전반을 무실점으로 마치면서 수원 FC가 기회를 얻었고 이날 사실 두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반 34분 최성근의 부상이었습니다. 수원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어가는 게 중요했는데 중원에 축이 되는 최성근의 부상으로 약간 좀 흐름에 균열이 왔다는 점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가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장호익이 퇴장당한 장면이었는데 네, 이미 한 차례 경고가 있었던 장호익이 후반 5분이었죠. 조유민의 돌파를 막는 과정에서 위험한 태클로 경고를 한 차례 더 받으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사실 이날 장호익 선수 100번째 경기 축하받으면서 치른 경기였는데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퇴장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수원FC로 쏠립니다. 경기 후 김동인 감독도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 퇴장이라는 운이 좀 따랐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가뜩이나 체력적 부담이 있는 수원 입장에서는 수원적 열세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됐고요. 수원FC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건웅 선수를 위로 올리면서 바짝 이제 몰아붙였는데 내리 3골을 뽑아냅니다. 후반 11분 이영재의 크로스를 받아 잭슨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K리그 데뷔골을 성공시킵니다. 느린 장면으로 보면 노려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딱 주더라고요. 네, 본인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면이었고 이어 34분에는 이영재가 직접 마무리에 나서는데 장기인 왼발을 제대로 살린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에는 지난 경기에서 라스에게 이 페널티킥 양보했던 양동현이 자신의 K리그 통산 99번째 골을 멋지게 성공시키는데 이날 계속해서 라스가 양동현한테 패스를 해주려고 하는 좀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게 팀이 좋다는 얘기고 득점이 다 작품이었습니다. 이 골을 넣은 선수들 모두 다 잘했지만 저는 KOM 한승규로 이번에 꼽겠습니다. 사실 한승규 선수가 수원FC에 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비싸게 주고 영입한 선수였는데 계속해서 경기도 나서지 못하고 좀 겉도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부터 좀 부활의 조짐 보이고 있고요. 이날 공수를 굉장히 잘 연결을 했고 무엇보다 이 강현묵의 역습을 막아내는 장면 뒤에서 보시듯이
수비 가담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무릴로 선수가 제가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수비 가담이 좋기 때문에 한승규 선수가 이걸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완벽하게 빈자리를 메워낸 모습이었습니다. 수원FC 이날 승리로 3위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네. 반면 수원은 또다시 대단해. 패하면서 최근 7경기 1무 6패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네. 자, 28라운드 프리뷰 이어지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28일 오후 6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수원전입니다. 3월 17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스틸리아드에서 포항과 수삼이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 수삼이 김건희, 정상민, 이기재 연속골과 고승범, 이도움으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이들 중 대다수가 부상 그리고 군입대로 빠집니다. 여기에 핵심 수비수 장호익이 지난 수협전 퇴장 징계로 못 뛰고 오른쪽 윙백 김태환은 부상으로 당했고 최성근까지도 부상, 골키퍼 양영모가 자가격리 이슈로 빠집니다. 그래서 전반기 주전이었던 선수가 최대 6명 정도가 지금 빠진 채로 경기에 임하는데 올 시즌 들어 가장 빈약한 스쿼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컨대 두 외국 용병수 제리치와 니콜라우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포항도 팀 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0대1로 졌는데 후반에 끌려가는 중에 뭐 크베시치, 임상엽 투입하고 중계화면이 또 워밍업하는 선수들 잡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 아마 K리그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포항의 현실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나마 이날은 주전 미드필더인 신진호가 카드 징계에서 돌아오고요. 최전방 공격수인 타시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나마 좀 늘었다. 포항은 홈 2점을 기대할 텐데요. 수삼이 쌍스팀 중에 유일하게 원정 성적이 홈 성적보다 좋습니다. 수삼도 원정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감독의 번뜩이는 지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감독을 저는 키 매니저로 키 헤드코치로 꼽겠고요. 그래도 제리치 타시가 한 건 해주면 정말 고맙긴 할 것 같습니다. 양팀의 아픈 손가락이죠.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 포항하겠습니다. 수원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항이요. 포항의 경기력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경기요.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7시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 수원FC전입니다. 2위와 3위 팀의 맞대결입니다. 그러네요. 네. 수원FC가 올 시즌 전북에 강했습니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울산 꺾은 다음 경기 전북 만나는데 1대0으로 또 이겼던 기분 좋은 당시 타리다리가 결승골을 넣었죠. 수원FC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전북은 그 패배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승 1무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수원FC도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포항전에 전력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일류첸코 선수는 발목이 크게 꺾였고 뭐 이승기 선수도 엎혀서 가는 네. 장면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뭐 최근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구스타보가 그 자리에 있고 이승기 자리에도 뭐 쿠니모토, 김보경 같은 대체자가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북 입장에서 홈 연전이라는 지금 이점이거든요. 지금 3경기 연속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 경기가 바로 A매치의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수원FC와 달리 전북은 9월 1일에 또 포항과의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수원FC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부상적인 무릴로 정동호를 제외하고는 총력으로 전북전을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쉬면 되니까. 양팀 모두 지금 2경기 연속 무실점이거든요. 뭐 수원FC 3백 굉장히 탄탄하고 뭐 제가 리뷰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김민혁, 홍정호 지금 전북의 포백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구스타보 라스의 뚝배기 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구스타보 최근 6경기에서 5골로 주포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나오는 경기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라스는 득점력은 다소 주춤하지만 경기력은 괜찮거든요. 특히 라스는 전북전에서 무언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할 테고. 벨트피크 시절.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이 높이 대결이 이번 경기에 키를 쥐게 될 것 같다. 두 선수가 얼마만큼 양팀 수비를 흔드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좀 수협이 도무지 질 것 같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북 승하겠는데요. 홈 2점 크게 작용할 것 같고 전북이 라스 대처법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성남전입니다. 같은 전술, 다른 팀
이렇게 대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만의 역동적인 팀 컬러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인데 이 컬러를 되찾는 게 시급합니다. 한 가지 희망은 지난 인천전을 통해서 이용래, 이진용 두 중미 듀오가 모처럼 호흡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가 나서면 3백도 힘을 받거든요. 맞아요. 워낙 많이 뛰고 압박이 좋다 보니까. 반면에 좀 우려점은 세징야의 떨어진 폼인데 최근 8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최근 5경기에선 단 한 번도 유슛을 2개 이상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크랙이 하루빨리 부활해주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김우석이 퇴장 징계로 이 경기에 빠지면서 김진혁이 다시 수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김진혁 선수가 센터 포워드에 있었을 때 훨씬 더 위력적인데 그러니까요.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것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성남은 핵심 수비수인 권경원이 퇴장 징계로 빠져서 고민인데 권경원이 빌드업 수비 리딩도 좋지만 높이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팀 수비에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풀어야 될 게 수비뿐만 아니고 공격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수비랑 공격이 문제군요. 그렇죠. 예, 전부의 문제인데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밀리치 원민팀 이미지가 점점 굳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밀리치가 막히는 케이스가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수 구성으로는 변화를 주기 힘든 만큼 이거는 밀리치 스스로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세징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양팀 핵심 외국인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구 승하겠습니다. 5연패 끊을 것 같고요. 힘싸움에서 근소 5세 점치겠습니다. 저 대구 생각하다가 무승부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기울어진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팀 모두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29일 오후 6시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 인천전입니다. 1위, 4위 팀. 왜 이래 이거? 제가 그러니까 수원 FC랑 인천이 이번에 1, 2등 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이 얼마만큼 힘이 센지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울산 인천전으로 돌아오면 흐름 양팀 모두 최상입니다. 울산은 수비 쪽에서 실점이 조금 좀 있기는 하지만 약점이었던 최전방에서 오세훈 선수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 좋거든요. 6경기 연속 멀티골에 성공했습니다. 이선은 뭐 돌아가면서 누가 나와도 지금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박호, 이청용, 이동경 다 잘해주잖아요. 울산은 9월 10일에 전북과의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앞두고 갖는 마지막 경기가 이날 인천전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려야죠. 그렇죠. 특별한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인천도 흐름이 좋습니다. 2연승. 탄탄한 수비가 돋보였는데 김광석, 오반석이 좀 부상이 있어서 이날 출정이 불투명합니다. 오반석 선수도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막판에 통화를 해보니까 오반석 선수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인천이 쓰리백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다 나간다, 못 뛴다고 한 전제에 보면은 지금 델브리지 강민수 선수 정도만 지금 그 안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포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경기 명단에서 네게바가 제외됐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의 축신 모드를 보여준 선수죠. 아길라르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이 탄탄하리 해서 아길라르가 공을 잘 지켜주고 전개를 한다면 인천도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울산에서는 김광석 선수가 상대가 자리가 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쪽으로 아마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울산이요. 인천이 아무리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울산 홈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울산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문을 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29일 오후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 서울전입니다. 네, 제가 현장에 가는 경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뭐 어쩌면 많은 게 걸릴 수도 있는 경기일 수도 있겠다 또 예상을 해봅니다. 박진영 감독이 리뷰 때 청계자 얘기해준 대로 책임을 지겠다, 구단과 상의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여론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즉흥적으로 한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울산전을 한참 앞두고 이미 구단, 아마 단장이 되겠죠. 단장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단은 작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대행의 대행이 팀을 이끄는 총국을 경험한 상태라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분들은 끝까지 믿고 가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성적을 본다면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과 구단 모두 어떻게 하면 팀을 살릴지, 그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축구는 계속됩니다. 서울은 제주 원정에서 울산전 마지막 20분 동안 보인 경기력을 재현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그 장면들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영욱이 그날 1년 10개월 만에 골을 넣었는데 다시 한번 미쳐주길
그렇게 바랄 것 같고요. 이날 경기 끝나고 이제 박진성 감독 인터뷰를 들었는데 조영욱 선수가 포백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데 3백에서는 좀 고전을 한다. 근데 네. 제주가 지금 3백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영욱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키플레이어를 조용으로 꼽겠고요. 제주는 지난 18일 서울 잡고 무승 탈출했던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쵸. 그 바로 다음 경기에서 수협에 지긴 했지만 서울만은 좀 잘 잡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고 특히 김봉수 효과를 좀 기대할 것 같은데요. 서울 지금 프로 데뷔 2골 넣었는데 2골을 다 서울 상대로 넣었습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이 선수 연봉 2,400만 원인데 진짜요? 네, 가성비 갑입니다. 거기다 22세까지 되니까 네. 이날 출전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키플레이어는 저는 주민규 꼽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서울한테만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날 홈에서 무득점 징크스 끊기를 제주는 바랄 것 같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주 승하겠습니다. 제주가 서울에 강했고 일주일 휴식을 취했으며 주민규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 무승부. 음. 갈 길을 바쁜 두 팀이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제주 무 이것까지 연결해서 네. 이제 15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숨가쁘게 리뷰 앤 프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하고 나면 또 A매치 브레이크 가거든요. 저희 일단 주중 리뷰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